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인문학의 주제는 전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왜 이 키워드가 선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제 이름은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소개를 드리면, 선생님은 역사를 좋아했고요. 그 역사 공부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책도 이제 쭉 썼고요. 요게 이제 저 코로나 동안 썼던 책이기도 합니다. 책을 쓰다 보니까 역사와 관련된 거니까 이야기할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탐방도 나중에 갈 거거든요. 제가 이제 특히 관심 가지고 많이 다니는 것이 역사 탐방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결국 현장에 갔을 때 더 많은 것들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고양시와 파주시로 저희가 갈 거거든요. 거기는 임진왜란의 흔적과 6.25 전쟁의 그 분단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 우리 강서에서 또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 강서도요, 찾으면 6.25의 흔적들, 임진왜란의 흔적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5회까지는 저와 함께, 전쟁과 역사의 어떤 콜라보라고 할까요? 역사와 키워드로 보는 전쟁 인문학에서 첫 번째 파트, 역사로 보는 전쟁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고요.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오리엔테이션이 뭔지 들어봤어요? 첫날 만나서 우리가 뭐 할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는 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첫 만남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첫 만남을 하기에 시간이 2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사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현실의 전쟁, 결국 이 인문학을 준비한 제일 큰 이유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 3, 4주차는 한국사, 그리고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동양사, 그리고 더 나가서 사실은 서양사겠죠. 세계사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지만 서양사, 각각 지역의 어떤 역사를 크게 바꿨던 아주 중요하고도 또한 유명한 전쟁들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걸 정리를 해서 한번 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듣는 거 물론 좋지만, 이 프로그램이 원래 취지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좀 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정답 맞추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현장을 찾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와 고향으로 떠나는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차는요, 6주부터 한 10주까지 되겠죠. 키워드로 보는 건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질문도 드리겠지만 전쟁이 포함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전쟁하면 떠오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하나의 키워드, 어떤 특별한 단어와 연결해서 한번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을 합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무기가 아닐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무언가를 파괴하고 또는 남의 목숨을 뺏는 좀 적극적이고 좋게 생각하자면 남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막기 아주 좋은 무기들이 또한 전쟁과 더불어 발달합니다. 근데 전쟁과 더불어 무기만 발달한 것이 아니고요. 무기의 발달을 위해서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실생활에 쓰이는 것들도 등장을 하죠. 제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으면 하나는 텔레비전이 될 것이고요. 하나는 GPS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전쟁을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우리 실생활에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마 과학기술 문명에서 준비가 될 것이고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을까요? 정말요? 어린이가 제일 큰 피해 입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선생님은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가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총 들고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사실은 피해를 모두가 입는다라는 게 정답이지만 그 속에서도 말하자면 배려받지 못하고요.
또는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존재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 어떨 때는 그런 존재들이 말하자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판단이 되면 안타깝지만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로 했던 것이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소외라고 하는 측면들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이 아는 만큼 이런 측면들은 혹여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줄어들겠죠.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술입니다. 전쟁과 예술이 관련이 있을까요? 전쟁을 다룬 소설도 나올 것이고요. 전쟁 중에 때로는 독재자나 또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도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음악과 미술만 예술만 나올까요? 뭐 예술의 각 분야들이 사실은 전쟁과 결부되어서 기념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쟁을 미화시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어떤 예술들의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전쟁의 미래와 관련해서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볼 것이고요. 다른 우리 선생님과 아마 이때 시간을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뭐 전쟁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두고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평소에 이제 이런 생각들 하기 쉽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계기가 와버렸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다른 도서관에 가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냐면요, 전환기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전환기는 뭔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여기는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셨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어요. 제목도 세 번째 20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이제 이 변하는 어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서 개인의 어떤 변화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라든지 학교를 간다라든지 이사를 한다라든지, 이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일들이죠.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어떤 종교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다든지, 또는 우리 코로나처럼, 코로나 우리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의 질병과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인류 사회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내왔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쟁의 어떤 다른 측면, 말하자면 어떤 사회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어떤 전쟁으로 싹 바뀌는 측면들에 주목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전쟁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오늘 저희는요, 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전쟁이 무엇일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매일같이 봤지만 요즘은 좀 뜸하죠. 뜸하다고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알고 있죠? 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볼 건데, 요거는 이제 뉴스로도 많이 나왔고 자료들도 나왔기 때문에 영상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토론도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딱 시의적절할 것 같아요. 이근 대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근 대위 이제 부상을 입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나요? 돌아온다고 했는데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네, 뭐 일단 다 떠나서 그의 행동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옳으냐에 대한 토론이 아니에요.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지금껏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씩의 생각만 떠올려 보더라도 많은 의견들을 내가 짚어보지 못한 것들을 좀 짚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말 이 선택의 길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나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합니다. 와닿는 게 조금 덜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네. 대만의 입장에서 보자면 침공이에요. 말 그대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입니다. 용어도 달라요. 둘 다 절박합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정부에서 알아서 하기를 그냥 TV만 보면서 넋놓고 있을까요? 아마 어느 쪽이든 일상에서 얘기가 엄청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관계와 바로 결부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답을 제가 놓고 이거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야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도서관에 와 있잖아요. 저도 책 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전쟁과 관련해서 한번 책을 읽어본다. 어떤 책을 읽어보면 좋을까?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한데요. 이렇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뒤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린이 책은 여기 안 나와요. 예, 이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서 이런 책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입니다. 첫 번째 화두, 생각해 볼 거리죠. 전쟁. 첫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전쟁이란 무엇일까? 네. 제가 정답을 맞춰보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하면, 무엇이다 라고 사실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제일 쉽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땅 따먹기죠. 누구와 누구 간에 땅 따먹기입니까? 주체가 필요하죠. 누가 싸우는 거죠? 우리 둘이 싸우면 전쟁이 될까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사랑전쟁?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게 아니죠. 뭘까요? 국가와 국가.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근데 엄밀한 정의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싸울 수 있어요. 외교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문화 전쟁, 역사 전쟁도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고구려를 놓고 싸우면 역사 전쟁입니다. 독도를 놓고 싸우는 게 영토 전쟁 같지만 기본은 역사 전쟁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전쟁은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무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한 군인이 일본이 갑자기 미워요. 독도를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몰래 총을 빼들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혼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무기를 들고. 이거 전쟁일까요? 이거 전쟁일까? 이거 그러면 하면 법에 걸릴까요?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잘 없었는데 이근대위의 경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전죄라고 해요. 형법 111조에 존재합니다. 엄연히. 그러나 지금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한 번 사실은 옛날에 한 고등학생 때문에 적용할 뻔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찬양한다. 우리 IS라고 그랬죠, 옛날에. IS를 추종한다면 정말 가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 이제 결국 나중에는 돌아왔는데 훈계하는 측면에서 끝났습니다. 적용까지는 안 했지만 이번 사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법과 이런 것들, 개인이 그럼 국가를 상대로 싸우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이렇게 제가 쳐봤어요. 어제요. 그래서 이제 넣었습니다. 전쟁치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미지로 했어요. 제가 이미지로요. 딱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나요? 한국인들에게 전쟁하면 주로 이런 게 떠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옵니다. 딱 보니까 이건 뭔데 싶은 게 있죠. 군인도 나오고요. 또 뭐도 나옵니까? 이런 거 진지라고 하죠. 싸운 전쟁터의 어떤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사진이죠. 6.25 전쟁의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에 보니까 관련 검색어 비슷하게 나오네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그런가 러시아도 전쟁 하니까 러시아가 따라 나옵니다. 베트남 뭔지 아시겠죠? 베트남 전쟁 또는 6.25 뭐 비슷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북한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영화와 관련해서 범죄와의 전쟁이 영화라는 건 아시겠죠? 그 나오는 거요. 그래서 전쟁이란 단어가 들어간 익숙한 어떤 대중문화들도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도 있고요. 이게 참 안타깝죠. 고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무슨 말인지 알죠? 고아가 뭐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의 아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특히나 전쟁으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고아가 한 몇 명쯤 나왔을까요? 무려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 중에. 한 분만 살아계신 경우 고아를 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 무려 10만 명이.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다 없어, 다. 그런 끔찍한 상황들. 그러니 이게 시간이 지나도 떠오를 수밖에 없죠. 우리 십자군도 역사 속 전쟁의 하나죠. 자,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쟁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전쟁하면 아무거나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 하나씩 그냥 얘기해보죠.
제 귀에 들리는 대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식민지,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뭔가를 뺏기고 때로는 식민지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하면요. 핵, 예, 무기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핵, 뭐 수류탄, 뭐라고 할까요? 잠수함도 떠올릴 수 있겠고요. 네, 뭐 탱크, 예, 전차라고 하는 그런 것도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려보죠. 역사 속에 전쟁 이름들 탁 떠오르는 거 많이 있으시죠? 뭐가 있습니까? 6.25 전쟁도 있고요. 십자군 전쟁도 있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그냥 하나의 키워드에서 하나 쭉 쫓아가 보죠. 전쟁하고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전쟁이 아니어도 세계적인 전쟁들도 많습니다. 미국 하면 또 떠오르는 전쟁이 있으시죠? 남북전쟁도 있고요. 네. 예. 걸프전도 있고요. 태평양 전쟁도 있고요. 예. 그럼 독립전쟁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예. 우리나라 같으면, 예, 이따가 제가 정리도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6.25 전쟁도 있고, 뭐, 임진왜란도 떠오를 것이고요. 뭐 거란의 침입도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을지문덕 장군이 이겼던 살수대첩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고조선이 망했던 것도 결국 한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망했습니다. 예, 이런 전쟁들이, 예, 주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 요거 한번 제가 그냥 대략 정리를 해봤거든요. 역사 속 전쟁하면 쭉 나오죠? 관련된 인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딱 제가 보면 하고 다 알만한 인물들입니다. 을지문덕, 이순신, 카이사르. 카이사르 혹시 여러분도 알아요? 카이사르? 예, 카이사르는 잘 모르는구나. 시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요거는 다음에 우리 다룰 때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전쟁과 관련된 유적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 찾아가잖아요. 예, 전쟁과 관련된 유적. 우리나라 같으면, 예, 여러 군데가 있겠죠. 임진왜란과 관련된 곳 하면 행주산성도 있을 것이고요. 한산도 앞바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산도라는 섬도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예, 남한산성도 있죠.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예, 테르모필레, 어딜까요? 그리스에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예전에 영화 300이라고 있었어요. 스파르타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해서 300명이 대페르시아 군세에 맞서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바로 그 협곡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벽대전에서 또 유명한 적벽이 있죠. 무기도 보면,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거북선이 또 여기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총도 있고요. 뭐 기관총, 잠수함, 아까 핵 말씀하셨는데 원자폭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사실은 이런 피해 때문에 전쟁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일어난다고 그러죠. 전쟁 피해와 관련해서도 뭐가 나옵니까? 일단 전쟁 때 돌아가신 전사자, 싸우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싸우다 다친 사람을 상의용사라고 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좀 낯설 거예요. 상의용사. 그죠? 예,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어릴 때 지나가면 이 손이, 예, 다치셔가지고 손이 없고요. 여기 갈고리 같은 거 끼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간혹 어디 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싸웁니다. 나 전쟁 때 이 나라 지키다가 싸우는데 왜 안 해줘? 막 이렇게 하세요. 괜히 막 무섭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면. 왜 저러실까? 누굴까?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전쟁 때 상처를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상의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오타 나왔네요. 이산가족. 예, 이산사족이 아니죠. 이산가족. 우리나라 이산가족이 몇 명이었을까요? 전쟁 끝났을 때요. 예, 10,000,000명이었습니다. 10,000,000명. 무슨 뜻이냐면요. 셋 중에 한 명은 가족이 잃었다는 거예요. 예, 셋 중에 한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고아가 있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학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전쟁 때, 예, 불행하게도 목숨을 단체로 잃는 경우들. 예, 이런 경우들, 학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국가폭력이라고 그래요. 예,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거든요. 물론 해서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고 사과를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과하지 않고, 예, 오히려 덮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고 발전할수록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부러진 건물 같은 것들도 있죠.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냐, 저기 전쟁 났네, 이게 아니라 심지어는 식용유 가격이 오르잖아요. 밥상에 어떤 물가가 바뀌어버립니다. 예, 이런 것들. 저도 어제 코스트코 갔는데 아니 식용유 아예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한 3주 전에 네 개들이를 사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살짝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미안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아직 살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못 구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다 전쟁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사회 어디에서든 전쟁이 나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살펴보면 좋겠죠. 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 전쟁하면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진짜 전쟁이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기를 써가지고 싸우는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나라의 뜻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또는 저쪽은 국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런 중국가 상태의 집단 간에 수행되는 조직적인 투쟁. 그런데 이것도 전쟁이에요. 아직 저기는 나라가 아니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독립운동 같은 경우죠. 독립운동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냐하면 강대국도 우리 나라를 인정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국가다, 임시정부라고 외치면서 그들과 싸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되죠. 왜요? 이런 것들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또 통용되기도 합니다. 네, 전쟁의 특성이 있습니다. 5가지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다 조금,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 특히 어린이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들은 한 번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망하느냐, 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쟁에서 지면 진짜 나라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같으면 지켜야 될 것들, 도덕, 또는 법,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어떤 상태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은 신사들 간의 싸움이 결코 아니에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반드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 두 번째, 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졌는데 우리가 졌는데 떳떳하다 할 수가 없어요. 비록 공격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뺏기고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내일부터 전쟁하자, 2년 후에 전쟁합시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주목합니까? 방어하는 쪽에 젤렌스키한테도 주목할 수 있지만 사실은 푸틴한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푸틴이 끝내자고 얘기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요. 주변에서 그러면 푸틴한테 이거 뭔가 잘못됐으니 끝냅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결국 아닌 것이죠. 결국 푸틴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건 근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나머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리더들의 어떤 의지들을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나 뭐 민족이나 국가, 종교 간 분쟁은 보통 전쟁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은 뭐 꼭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결국 인류의 생존의 하나의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 좋은데요. 과연 끝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원인도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조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민이 나폴레옹이 아주 아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이야 이 정도면 내 밑에서 일해도 되겠다. 바로 발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전쟁을 바라봤던 인물이 처음으로 썼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필요한 내 거를 보호하고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도 일어나지만 또는 욕심이든 무엇이든 한 국가의 이익 때문에 보통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각 세력들 간의 균형이 사실은 유지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누가 다 가져갈 것 같지만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한 세력이 떨어지고 다른 세력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나머지도 아마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기본 원인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구나.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쟁 유형이라고 하죠. 그럼 전쟁은 어떤 전쟁들이 있는가? 다 똑같은가? 침략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막아서면서 나를 지키는 것을 자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재 전쟁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 제재한다 알죠? 북한에 뭐 들어간 걸 막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요. 뭐 식민지 전쟁, 뭐 이런저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한 지역에서 싸우느냐, 아니면 좀 많은 나라들이 싸우느냐에 따라서 세계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한 지역 국지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제한 전쟁, 제한 전쟁, 이거는 뭐 무슨 말인지 이름에서 드러날 거예요. 어떤 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일부에서만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 싸우느냐, 이게 이제 무제한이냐, 제한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기는 핵이 나온 이후로는 핵을 쓰느냐 아니냐로 나눠집니다. 근데 핵을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걱정하잖아요. 북한이 핵을 쓰면 어떡하나. 뭐 제가 100% 절대 안 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핵을 쓸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 쓰면?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나라도 핵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를 해도 얻는 게 없어져 버려요. 아니, 승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다 죽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야, 북한은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핵무기가 가지는 위력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명령이 내려져도, 실행하는 단위에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셨잖아요. 저도 경악을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무기 하나를 공개했잖아요. 이 무기 하나가 기존의 핵무기 2000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프랑스 없어진답니다, 그냥. 프랑스의 어떤 지역이 날아가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약에 쏘잖아요. 안타깝지만 저희 수업하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저희 가족은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저 경기도 저 밑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의 범위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걸 뛰어넘는 무기가 개발이 된 거죠. 2000배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2000개를 한꺼번에 던진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서울에 하나면 서울의 절반이 날아가는데 대한민국의 도시가 228개거든요. 핵무기 228개면 그냥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2000배래잖아요. 2000배. 그러니까 영국이 날아가고 이게 날아간다.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가 이걸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은 그냥 가만히 얌전히 앉아가지고 끝날까요?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은 개발은 되었으나 사실상 쓸 수는 없는. 그래서 러시아도 핵무기 안 쓰고 뭘로 싸웁니까? 재래식 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러시아가 그런 무기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꺼내는 순간 문제가 되니까, 이거 쓸 수도 있어 하면서 위험만 하는 거죠, 계속. 바로 이런 핵 전쟁이냐, 아니냐, 입니다. 그래서 핵을 뺀다면, 핵을 친다면 우리랑 북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무기 체계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핵이 가진 절대적 힘 때문에. 하지만 핵만 빼면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우리 경제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무기들이 북한의 무기보다 사실상 훨씬 더 앞서 있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다만 양이 서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별로 무의미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 전쟁이냐, 비정규 전쟁이냐, 국제 전쟁이냐, 내전이냐. 그러나 어느 하나로 보기보다는 결국 전쟁의 유형은 대단히 복잡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를 쭉 보면요. 우리끼리 싸운 거 빼고요. 우리끼리 싸운 거 빼고 외세가 침략을 해와서 싸웠던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전근대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으로 가서 보면 한 10여 차례가 넘는 외세와의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사 교육을 학교에서 다 받으신 분들은 전부 익숙한 전쟁들이에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전쟁은 결국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한 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1년간 싸움 끝에 결국 우리의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말았던. 그래서 여러 곳이 찢어지면서 식민지가 되었어요. 우리 식민지 하면 일제강점기만 떠오르지만 원래는 그 전에 식민지가 한 번 더 있었죠. 그때 만들었던 것을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4개의 군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쫓아내면서 예, 주몽 같은 영웅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도 세우고 백제도 세우고 신라도 들어섭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예, 삼국시대 말쯤에 가게 되면 예, 고구려가 아주 큰 전쟁 두 번을 겪게 되죠. 하나는 수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당나라입니다. 예, 근데 전쟁을 왜 겪었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중국이 통일을 하면 예, 우리나라가 괴로워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갈라져 있으면 우리가 잘 나갑니다. 갈라진 나라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니까 한반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중국이 오랜만에 통일합니다. 보통 중국은 때로는 한 500년 만에 통일하고 때로는 한 400년 만에 통일하고 그러거든요. 통일을 딱 이루면 어떻게 되죠? 한반도와 친하게 지낼까요? 아니죠. 통일된 강력한 예, 중국 대륙의 힘이 주변 국가들은 무릎 꿇립니다. 근데 유독 무릎을 안 꿇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이랑 그리고 예, 또 어떤 한민족이 더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흉노라고 부르는 예,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사를 안 가거든요. 한반도 땅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공격할 때 똑같아요. 한반도 먼저 때리고 굴복시킨 다음에 흉노와 한 200년 싸웁니다. 흉노는 도망가면 못 잡으러 가요. 왜냐면 말 타고 한 2000km 도망가거든요. 어떻게 잡으러 갑니까? 예, 간다 한들 거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흉노와의 싸움이 중국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고구려와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구려와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흉노와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끝나지 않는 싸움, 그거는. 우리하고는 끝나는 싸움. 때로는 외교 관계로, 때로는 굴복시키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예, 고구려가 멸망하는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승리들을 이끌어냈었죠. 예, 을지문덕이라든지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라고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연개소문 같은 이들이 예, 수나라 당나라의 콧대를 꺾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 신라가 이제 통일을 이루고 좋아했는데 신라는 무섭지 않거든요. 당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신라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의 친구가 예, 내일의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싸웁니다. 그때 대활약한 인물이 누군가요? 김유신의 아들입니다. 예, 원술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나당 전쟁 같은 것들이 우리 삼국시대까지 주목할 전쟁. 고려시대로 가면 우리 배운 것처럼요, 거란과 싸우고 여진과 싸우고 몽골과 싸우고요. 맨 마지막에 예, 이거 뭐 국가를 하긴 어렵지만 외국 거의 준국가적 예, 무력 집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홍건적. 이 홍건적이 나중에 세력을 모아서 명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초기부터 거의 예, 고려 말기까지 거의 외세와 늘 싸웠던 나라 고려. 그때에 활약을 했던 인물들 우리가 이름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낯익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강감찬도 보이고요. 윤관 그리고 뭐 이성계, 최영 이런 인물들이 나와 있죠.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제일 중요한 두 번의 사건이 있죠. 하나는 임진왜란이고요. 하나는 병자호란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싸운 것도 있지만 이걸로 동아시아의 역사가 싹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제적인 감각 하에서 우리 전쟁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예, 중국도 일본도 배워요. 물론 우리처럼 많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주 무대가 한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만 사실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예,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 우리는 또 왕조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예, 이런 측면들을 우리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계사 파트죠. 동서양 하나씩 제가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네, 세계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전쟁들은 다만 국가 간의 이익관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문명 간의 대결. 예, 문명이라고 한다면 서구 문명과 예, 또는 이제 뭐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서아시아 쪽입니다. 또는 종교로 보자면 크리스트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싸움이냐, 예, 또는 현대로 오게 되면 뭐와 뭐의 싸움이죠? 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이런 것들로 전쟁이 커집니다. 고대에는 아까 카이사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카이사르가 로마 사람이거든요. 요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벌써 그리스와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죠. 이런 전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과 중국과의 전투였고요. 이 전투로 인해서 중국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가 어디로요? 이슬람을 통해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전쟁은 비극이지만 결국 그 전쟁으로 인류의
지식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싸웠던 중국의 장군이 사실은 고구려 유민이거든요. 고선지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냥 전혀 모르는 남의 나라의 전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바로 이런 탈라스 전투와 같은 것도 있고요. 중세시대로 가면 조금 보다 더 이름 많이 들어보신 십자군 전쟁, 그리고 백년 전쟁. 이 백년 전쟁의 마지막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잘 아시는 잔다르크 같은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이 100년 동안 싸우는 바람에 프랑스와 영국이 내가 프랑스 사람이구나. 내가 영국 사람이구나. 이걸 완전히 민족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전쟁이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오스만이라는 제국과 동쪽에 있는 로마 제국 간의 또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완전히 휩쓸어버린 전쟁은 누가 뭐래도 몽골의 제국 전쟁이죠. 몽골의 제국 전쟁은 유럽, 아시아, 인도 할 것 없이 다 영향을 끼쳤으니까요. 그리고 근세에 들어가면 30년 전쟁, 이건 종교 전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 나폴레옹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과 의식이 또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조일 7년 전쟁,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현대에 들면 세계 1, 2차 대전이 있고요. 3차 대전이 될 뻔한 한국전쟁, 우리가 표현하는 6.25 전쟁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랍,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긴장 관계가 없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이 설마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는 한반도, 또는 아랍, 이스라엘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생각지 못한 데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전쟁의 피해 양상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 전쟁을 보면서 대만이라는 곳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중국도 러시아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꼴이 뭐냐면 원했던 바를 바로 이루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러시아가 모르지 않으니까 지탄을 받더라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돼버린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들이 현대의 어떤 전쟁까지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전쟁들이 전쟁의 기본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하나만 요거 보죠. 말로 쭉 드렸는데요. 이거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니까요. 고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한 부분을 영화화한 것이죠. Goodbye, my love. He doesn't say it. There's no room for softness. Not in Sparta. No place for weakness. Only the hard and strong may call themselves Spartans. Only the hard. Only the strong. For our lands, for our families, for our freedoms, we march. Persia! Come and get them! 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마 옛날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멋진가요? 옛날에는 뭔가 어떤 좀 감동을 느끼기도 하면서 내가 마치 스파르타나 그리스가 되어서 지켜야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쟁이란 게 그렇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좀 맨 앞에서 싸운 사람들 왜 싸운 겁니까? 서로 본 적도 없을 텐데.
그지 않나요? 맨 앞에서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뛰어갔던 사람들과 여기 있는 300명이 서로 뭐 평소에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목숨 걸고 서로가 죽여야 되죠?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주체는 사실은 병사가 아니죠.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존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고 살려야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난 상황이 되고 나면 사실은 누구에게도 묻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어젯밤이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한 2시쯤에 TV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TV를 보는데 뜻밖의 우크라이나의 어떤 한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어떤 장면보다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 부부가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해요. 부서진 아파트를 보면서요.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15년을 뼈 빠지게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처음 장만을 했는데 불과 1년 살고 아파트가 폭격으로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날이거든요. 2월 23일까지 아무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 행복이란 전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랑 별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전쟁은 역사책에나 나오는 거고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들 역시요.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행복들이 어이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목숨을 잃은 사람 더 할 나위가 없겠죠.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그렇게 참혹하게 시신되어서 땅에 몰래 묻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일어난 이런 것들은 결국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사실 이런 전쟁 영화가 과연 옛날에 어떤 영웅 영화처럼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00은 저도 굉장히 좀 열광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을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봤는데 오히려 눈에 가는 거는 막 멋있게 막아내고 막 얘기하는 그런 병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 한마디 없이 여기서 그냥 막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이 던지는 화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한 50분 지났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화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저쪽 뒤에 제가 시계를 기준으로 할게요. 5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8시 한 50분까지 오늘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 나왔었지만요. 잠깐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화면에도 있지만 2월 24일 날 일어났으니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떨어진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들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전쟁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지금 뭐 원치 않게 보는 굉장한 피해들이 있죠. 일단 기름값이 엄청 올랐죠. 저 뭐 오늘도 넣었는데 2,000원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 첫 번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식용유 값이 오른다.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더 큰 문제는 내년의 식량입니다. 올해 식량이 아니고요. 올해는 비축한 것도 있고 큰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돼가지고 올해 파종이 제대로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식량이라는 것은요, 뭐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괜찮아가 아니거든요. 다이어트하고 괜찮다가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식량 가격은 예를 들면 100가마니가 나고 사람이 100명이면 한 사람이 한 가마니씩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90가마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0.9가마니씩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먹던 사람들이 줄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차지하기 때문에 10명이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명은 어떻게 되죠?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진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팔거나
뺏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죠. 예, 이런 것들이 전쟁의 기본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네, 많이 다루어진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날,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3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차이는 나요. 그래도 어떤 측면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초강력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일까요? 러시아의 속내를 임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러시아가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시도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비핵화된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의 부대나 공격 무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합니다. 러시아의 서부 국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생기는 겁니다. We said not an inch to the east. That was a NATO guarantee in 1990. So what became of that? They fooled us. 특히 대북 부활의 야망을 품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세력권 안으로 되찾는 걸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해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동일성에 대한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유럽의 안보 시스템을 바꾸고 크림반도 경합을 계기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국제 질서를 자기 중심적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생각을 무엇보다 헌법까지 손보며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후 80%까지 치솟았던 인기를 회복할 계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푸틴 정권의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를 극복해야 하는 지금, 이번 침공이 국내 결속을 강화할 거란 계산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한다 해도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갖췄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발판 삼아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을 16%까지 낮춘 데다 유럽에는 천연가스를 무기 삼을 수 있고 만일의 경우 유럽 수출 손실분을 중국에서 메운다는 계산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두고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속내가 러시아에 자신감을 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네, 몇 가지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나왔죠. 지금은 이 4가지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 4가지 중에 뭘 제일 주목을 할까요? 왜냐하면 전쟁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 많이들 나오죠. 사실은 푸틴 개인에게로 많은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토 가입이 문제였다면 나토 가입하지 않겠다. 물러서고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겨야 되는데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제재로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경제 제재가 될까 좀 의문도 사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원유나 이런 걸 수입을 하거나 식량 수입을 해야지만 되는 나라라면 아마 제재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그게 필요한 나라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측면들. 그리고 중국이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죠. 아까도 나왔지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려움을 최대한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음으로든 양으로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분명히 러시아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껏 이렇게 강력한 제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러시아가 큰 타격을 과연 입는 것인가? 우리는 타격이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건 과장된 것이다 얘기하는 측면들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노릇이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이유들은 결국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는 어떤 측면들을 사실은 이제 크게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푸틴이 생각하는 그림 자체가 망가지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푸틴은 뭘 생각하느냐?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쭉 본 거를 보면 푸틴이 생각하는 최종적인 부분은 옛 소련 시절의 영광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옛 소련 시절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변 슬라브 민족들에 대한 대통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을 해야 되고, 예, 저 바쁜 와중에도 논문을 냈거든요. 논문의 내용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러시아 민족과 똑같다. 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말리거나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해주거나 현실적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것도 큰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인이 지금 굉장히 풀기 어려운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다시는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경과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 자료인데요. 전쟁에 관련된 것이고 현실에 관한 것이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2022년 2월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 수행을 선언합니다. 당일 새벽 4시 50분 러시아의 동시다발적인 정면 침공이 개시되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언제쯤이면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죽음과 파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참상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3월 6일 당시 러시아군은 인구 45만 명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수도와 전력 공급은 진작에 끊겼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 끝에 마리우폴의 한 극장이 폭격당했습니다. 당시 생존자와 구조대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현한 결과 극장에서는 무고한 시민 6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곳곳에 보인 핏물, 잔해에 묻힌 수백 구의 시신까지 생존자는 이곳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 같는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기차역 인근에는 폭격을 피하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는데요. 군인과 그의 가족들, 연인과 친구들이 이곳에서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식을 치렀는데요. 그야말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현장. 그런데 지난 4월 8일 민간인들이 몰려있는 한 기차역에 로켓 공격이 가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이곳에 피난 열차를 기다리던 4천여 명의 사람들이 미사일을 피할 수도 없이 그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59명, 107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민간인들을 향한 학살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공격이 근처 기숙사 건물과 교회에 떨어지면서 10대 소년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소년은 이웃 노인에게 러시아의 공습 사실을 알리려 가던 중이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SNS를 통해 아들을 추모하며 너는 나의 영웅이자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고 적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처럼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10대 소년 소녀 사상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속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일 오후 12시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3,153명, 부상자는 3,316명으로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22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전쟁의 희생자로 기록됐는데요. 유엔은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집계는 사실상 지연되고 있어 실제 민간인 사상자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미국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국민들, 특히나 약자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생사의 기로에 놓여야만 할까요? 민간인에 대한 고문과 집단 학살은 어떠한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잔혹한 침공 반드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일의 일부겠죠, 이거는요. 네. 뭐,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와 좀 다른 것은 이제 숨길 수 없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이제 가진 시대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누군가가 이 일을 확인을 한다면, 예, 도망가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공격하는 측에서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공격하는 측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사이버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끊어야 돼요.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러시아에서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수행했던 것이 사이버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인터넷망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끊었어요. 그런데 바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복구를 했을까요? 예, 누가 복구를 했을까요? 예,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다 복구를 합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소련 입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 해커들이 대동단결해서 러시아의 어떤 해킹을 다 막아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했구나라는 것도 느끼지만, 이제 과거와 달리 뭔가 숨기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예, 물론 이제 러시아는 주장하죠. 예, 민간인을 폭격한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군사시설인지 아닌지 어떤지는 능히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내가 러시아 편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실체적 사실을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봐야 이 참상에 관한 전체적인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걸맞는 책임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이름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걸 뻔히 알고 이런 자료들도 다 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도덕적, 법률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상황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명명백백하고 다 밝혀지는 시기라 하더라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죠. 일단 한번 일어나면 예, 이런 일들은 막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물을 문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5월달에 나온 이야기죠. 모든 면에서 열세로 평가되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양쪽 모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음 단계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놓은 시나리오는 크게 5가지입니다. 최근 장기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정전 또는 휴전으로 종결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 첫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군의 붕괴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명령 거부, 무단 이탈, 무질서한 투격 등 요즘 전투 거부 현상이 심각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리엇 코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센터장은 러시아군의 와해 가능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푸틴은 사실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집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의 수로 꼽히지만 서방의 지원과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감안할 때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싸움이 내년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우크라이나가 기동성과 전술적 우위를 살려 러시아군의 전선을 돌파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돈바스, 크림반도까지 진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가능한 결말은 확전입니다. 러시아가 전술핵이나 화학무기를 쓸 공사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만약 현실화될 경우 서방이 더 깊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성적인 지도자라면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겠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과연 그런지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맨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섭죠, 그죠? 네. 말하자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얘기의 끝은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의 대상이 푸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보다 더 싫은 말은 없겠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나, 사실 이제 확전이 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핀란드나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측면이 없지 않은데 오히려 이 전쟁의 결과 더 많은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로서는 어쩔 수 없네라고 할 수 없는 또 상황이거든요. 아까 제일 먼저 나왔던 영상에 나왔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동유럽이 이제 해체가 되고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서방 세계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해체하는 대신에 나토, 말하자면 바르샤바 조약 기구로 맺어진 이 군사력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방의 군사력을 해체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그 세력을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안 된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합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합의가 이제 깨진 거죠. 어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배신을 먼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의 우위와 여러 가지 러시아의 필요성상 뭐 특별히 그걸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러시아가 좀 더 세력이 이제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세력 확대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나토라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현실적 무기가 얼마큼 가까이 오냐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사드라는 걸 겪었단 말이죠. 예. 일반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그 사드가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요, 공격 무기도 아닌데. 그 사드 하나 설치했다는 걸로 중국이 지금까지도 사실상 많은 그 압력과 불이익을 우리한테 주고 있죠. 뭐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또 뚫고 다른 것도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 특정 그 예를 들면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격을 엄청나게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5가지 시나리오는 결국은 전쟁이 러시아의 어떤 패배 또는 러시아가 이제 물러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지만 그게 희망사항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리더십의 핵심인 푸틴이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푸틴이 만족해야 할 만한 또 다른 어떤 전략이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푸틴에게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전쟁이 확전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확전이 아니더라도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세계적으로 다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서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질서를 재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를 사실 이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전쟁의 마무리 결과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거든요. 큰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동명상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강대국한테 당하는 나라. 우리가 또 그런 측면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6.25 때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를 공격한 나라거든요. 예. 말하자면 적국이죠, 적국. 그런데 그런 거는 잘 모르죠. 우리를 공격한 거는 북한이고, 그 북한에 무기를 대주고 기술을 대준 거는 소련으로 생각하는데 그 소련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6.25를 언급하면서 그걸 이겨낸 한국 얘기를 하는 거는 일정 정도 약간 모순도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냥 우리는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을 수 있지만 국제 관계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의 적이 지구의 친구도 되고 반대도 된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죠. 자, 우크라이나 여기 지도에 보면 나와 있지만 모스크바 있는 거 보니까 러시아랑 딱 붙어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기 보이시죠? 이쪽이에요? 여기 크림반도입니다. 여기요. 예. 흑해로 나가는 바로 저곳. 우크라이나 땅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죠. 저게 러시아의 땅이면 얼마든지 흑해로 진출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는데 사실은 성공했어요. 러시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꿈을 꾸는 것이죠. 자, 보시면요. 요거 볼까요?
예, 면적은 세계 44위다. 인구는 대략 우리가 느낌이 오네요. 4,300만이다. 그리고 뭐 GDP는 세계 53위. 예, 53위면 뭐 어떠세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나라인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 나라인가요? 예, 기준이 있겠죠. 예, 우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부족하다는 것이지, 사실 53이면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평균 정도 가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걸로 보시면 이제 잘 이제 보기 힘드니 제가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해봤어요. 예,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나라 이름요. 나라 이름 참 특이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이름은 국경지대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에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반도는 뭡니까? 한민족이 사는 세면이 바다로 된 땅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는 변방지대, 국경지대, 경계지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유래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들을 우크라이나라고 부르기보다는 이거 왜 이렇게 불렀냐면요. 우크라이나가 대단히 오랫동안 폴란드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 보자면 저 끄트머리거든요. 그래서 끝에 사는 사람들,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폴란드인이 아니야.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내선 일체해가지고 너희들은 내지, 우리는 내지, 너희들은 뭐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조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듯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르게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루스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루스인이라는 걸 누가 가져가냐면 러시아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러시아의 황제가 사실은 루스인이라는 게 꼭 우크라이나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슬라브족이 사는 이 지역 일대의 사람들을 루스인이라고 불렀는데 러시아의 황제가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루스인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러시아가 루스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자기들을 부르던 이름을 약간 뺏겨버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러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쓴 말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폴란드에게 나라 뺏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우크라이나가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요 대략 60만 제곱킬로인데요. 한반도의 3배, 대한민국의 6배입니다. 대략 느낌이 오시죠? 아, 우리나라가 한 6개쯤 있으면 우크라이나 정도 땅이 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구는 우리보다 작아요. 인구는 4,300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우리보다 6배 넓은 땅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은 인구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경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경 개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국경하면 뭘 떠올리냐면 38선 떠올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머지는 뭐죠? 바다로 돼 있어서 애매해요. 물론 바다 건너가면 중국이고 바다 건너가면 일본이지만 이걸 국경으로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국경은 오직 하나 어디요? 북한과의 맞대고 있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 간에 이렇게 경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철조망 같은 거 쳐놓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멕시코 정도 있을까요? 뭐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은 경계라는 게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닌다고 누가 와서 붙잡지도 않고요. 버스 타고 지나다니고 기차 타고 지나다닙니다. 아무도 와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여권 검사하면 또 자연스럽게 검사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경의 개념인데 그런 입장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와 접하고 있는 나라들 여기 나와 있죠? 여기는 7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제일 국경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러시아에서 쳐들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이요 1576km입니다. 여기 군인들이 일렬로 설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오면 참 여기저기서 골치가 아프죠. 게다가 몰도바라는 나라, 이제 아마, 이제 그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다 붙어 있습니다. 벨로루시, 러시아 편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폴란드, 옛날에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만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도와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악연이었지만 지금은 도와준다 뭐 이런 관계죠.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다 뭐 이런 꼴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잘 들어보시면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이름 다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피난 갈 때 이런 나라로 가니까요. 버스 타고. 자연 환경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3분의 2가 뭐죠? 산악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산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요. 미국의 저
다 사방만 끝없이 예, 평원만 보이는 지역에서 온 군인이 한국에 와서 미쳐요. 예, 여기를 돌아봐도 저기를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뻥 뚫려서 저 끝까지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거 보려면 김제나 가야 뭐 보일까요? 없죠, 우리나라는.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평원이 대부분입니다. 대평원이 전체 3분의 2예요. 말하자면 한반도 2개만한 크기 땅이 평원입니다. 스텝은 뭐죠, 스텝? 예, 목축할 수 있는, 예, 목축할 수 있는 땅이 13%예요. 그리고 산악은 불과 1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귀한 나라예요, 우리에 비해서요. 예, 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평원이 있다. 그리고 목초지가 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먹고 살겠습니까? 거기는요. 기본적으로 농사짓기 너무 좋아요. 예. 왜냐하면 기후도 우리와 같은 대륙성 기후도 있지만 그냥 예, 뭐 던져만 놔도 잘 자라는 예, 지중해식 기후도 남부지방에 다 있기 때문이죠. 광활한 경작, 방목지를 보유했는데요. 농경지만 42만 제곱킬로미터. 예, 한국의 4배입니다. 예, 한국 땅 4배에서 예,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지 42만 중에 약 40%, 말하자면 한반도의 약 1.8배쯤 되는 땅은 예, 씨만 뿌려도 알아서 잘 자라는 땅, 흑토입니다. 예,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땅에서 짓는 농사인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예, 평원은 넓죠, 잘 자라죠, 인구는 적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수출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요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생산량의 50%입니다. 예, 나 해바라기 씨유 안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유를 안 먹으면 뭘로 하죠? 카놀라유, 예, 아니면 뭐 콩기름, 아니면 포도씨유 이런 거 먹긴 하는데요. 해바라기 씨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유 50%가 사라지면 나머지 다른 기름에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유채 카놀라유거든요. 유채가 전 세계 생산량의 7위예요, 여기가. 예. 7위라면 무슨 유채로는 뭐 만들까요? 유채로는 우리 먹는 기름도 만들지만 공업용 기름으로도 많이 씁니다. 예, 그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뭔가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필요하거든요. 밀은 10%입니다. 예, 전 세계 생산량이 10%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네. 보리는 12%, 옥수수 15%.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수출이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생산을 해도 못 갖다 팝니다. 러시아가 길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못 팔고요. 예, 게다가 농사를 지금은 제대로 못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에요. 게다가 우크라이나만 못 파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식량의 한 20%가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역에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비축이고 하니까 내년부터 이 문제가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기후 변화로 예전과 농사가 지금 다르게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이 다만 전쟁으로 국가 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태백산맥이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는 여기 있죠.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습니다. 예, 우리 태백산맥도 한 1000km 가까이 길어요. 근데 여기는 한 1500km. 제일 높은 봉우리는 대략 2000m니 아주 높고 웅장한 산맥은 아니지만 굉장히 길고 그리고 폭은 대단합니다. 한 200km 됩니다. 굉장히 두터운 산맥이 쫙 지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한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 여기에는 드네프르 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 국가에도 나옵니다. 할아버지 강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만 흐르는 강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전체 강 길이는 한 2000km가 되는데 절반이 여기를 지납니다. 나머지는 뭐 러시아도 지나고 다른 나라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 이제 눈여겨볼 게 이거예요. 인구 구성.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좀 이해하기 힘든. 예, 한국에도 외국인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어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한 200만 명 되나요? 200만 명? 그럼 전체 인구의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치면요. 예. 5천만의 1%가 50만이거든요. 그럼 한 4% 정도 된다고 할까요? 예. 그럼 우리 전체 인구의 한 4%가 외국인입니다. 그것도, 야, 외국인 이렇게 많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인이 거의 5명 중에 1명이 러시아인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사는데.
러시아 땅에도 우크라이나인이 많이 삽니다. 이건 소련 시절에 서로 교류를 많이 했고 사실은 내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대로, 편한 대로 여기서 직업 갖기도 하고 저기서 직업 갖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러시아인이 전체 인구의 17.3%. 그런데 도시별로 또 차이가 나거든요. 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우크라이나인이 많아요. 근데 세바스토폴 같은 경우는 반대, 러시아인이 71%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크림반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명분이 없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 하지만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가량 있는 도시도 있고 절반인 도시도 있고 심지어 많은 도시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지역들이 있다. 크림 자치공화국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 땅화되었지만 러시아인들이 더 많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거의 60%고요. 우크라이나인이 24%입니다. 그건 이제 과거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들이 사실은 크게 구분 안 했던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뭘로 보냐면 전쟁이 이제 만약에 다행으로도 더 확전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끝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또는 좀 더 길어지더라도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민족 정신이 생기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나는 우크라이나인이야, 난 러시아 완전 달라 이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다고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민족성을 확보하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와 다르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정서가 굉장히 강해져 버린 것이죠. 인구 구성에 있어도 아마 조금의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1992년에 수교를 했으니까 벌써 30년이 수교 30년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어디서 이렇게 봤냐면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따로 공부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 학회가 있고요. 또 일본에도 우크라이나 학회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뭐 역사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들어요. 구성 자체, 역사의 구성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숫자로 보는 형식으로 대략 우리보다 땅은 한 6배 크고 인구는 좀 적은데 주로 농사 짓기에 너무 좋은 곳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수출 중심의 국가가 되었고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세계에 끼치는 여파가 너무나 크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인들도 제법 많이 사는데 아마 전쟁이 끝나면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민족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생겨서 그전과는 좀 다른 형태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쨌거나 전쟁이 끝나면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나라들이 러브콜 보낼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왜 그렇죠? 지금 부서진 건 다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뭐가 되죠? 전쟁 특수라는 게 생깁니다. 6.25 전쟁으로 누가 제일 이득받죠? 일본이 이득받거든요. 이득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나서 전 세계 2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경제를요. 그리고 그걸 30년 이상 갔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갈 것이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길을 쓰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죠? 뭐, 러시아라고 보면 전후에 어떤 복구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많이 알고 관심 갖고 더 그럴수록 그런 기회들도 부여가 되고 뭐 건물만 주로 우리가 가야겠습니까?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의 아픔도 또 치유하고 함께하는 그런 또 문화적인 동반자의 관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은 요 분이 이근 전 대위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네, 장면을 바꿔놓겠습니다. 네, 이근 대위가, 예,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고요. 이제 치료와, 휴양을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현실적 문제에 이제 부닥치거든요. 분명히 이슈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국가의 어떤 법률적인 제도로서는, 일단 첫 번째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은 일단 여권법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국가를 상대로 전투를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전죄. 말하자면 사사로이 개인이 전쟁을 또는 전투를 일으키거나 참여했다는 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 참여하니까 뭐 있으면 무기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폭발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군인이나 특수한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폭발물을 건드리거나 사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폭발물을 사용한 또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만약에라도 그곳에서 교전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혐의들이 하나하나씩 다 조사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부탁을 했어요. 도와달라. 당연히 했겠죠. 무기를 보내달라. 군대를 보내달라. 당연히 우크라이나로서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 이렇게, 참여 여부를 밝히고 또 국가에서 어떤 방향상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정의의 어떤 이름으로 사실은 갔어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팀을 이뤄서 갔습니다. 자, 이 경우, 사실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찬반 논란이 되게 뜨거웠어요. 주된 핵심은 뭐냐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돕기 위해서 간 거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동정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걸 개인이 지키지 않고 개인대로 만약에 한다면, 그럴 거면 법이 왜 있느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의견이나 또는 좀 살펴봐야 될, 의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얘기해 주실 분은, 저와 눈이 마주치시면 되는데요. 눈길을 다 돌리시는군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이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옵니다. 처벌을 받을까요? 어떻게 한번 전망이 되십니까? 처벌 받을까요? 네. 처벌을 국가 차원에서 안 할 수 있을까요? 안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명분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들어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너무 고마우니까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정부 그건 너네 나라 문제니까 그건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우크라이나 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큰 문제 없이 하다못해 집행유예로 푸는 한이 있더라도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지도 몰라요. 네. 벌금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벌금을 하게 되면 아마 후원 계좌 여는 순간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한 10,000원씩, 100원씩 지지하는 사람만 모아도 충분히 1,000만 원 이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국가의 태도, 이거 여하에 따라서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과, 처음에는 여론 중에 안 좋았던 여론이 뭐였냐면, 쇼한다는 여론도 사실 있었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 이때 편한 데서, 위험하지 않은 데서 위험한 척 하면서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유튜브 구독자도 올라가고, 관심도 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의심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투에도 나섰고, 부상도 입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찌됐건 가서는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한 것까지는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죠. 게다가 부상을 당했으니까요. 어찌되었건 부상을 당했으니
남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부상까지 당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돌아온 셈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전 사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IS에 가담하겠다고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갑자기 정말 출국해가지고 가버려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이 경우는 이근 대위보다 더 사실은 안 좋은 케이스죠. 예, 왜냐하면 그가 돕고자 하는 IS는 말하자면 테러 단체로 인식이 되기도 했었고요.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지 않은 곳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고 명분 자체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죄가 논의가 되었지만 처벌은 안 됐거든요. 예, 일단 이제 그거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뭐 교화를 해야 된다. 이지만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국가 간 외교 간의 결례가 될 수 있거든요. IS에 피해 입은 나라에는 어떤 말로도 이게 위로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의 측면에서 보자면 또 서방 세계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엄청 큰 이슈가 되고 마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옹호를 하거나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 제가 러시아라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면 뭐 러시아가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말든지 이럴 수 없는 문제거든요. 러시아와의 교역도 있죠. 그리고 아니 일본하고도 그런 나쁜 관계였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협력하면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우리랑 싸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리가 완전히 고개를 돌릴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간의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측면들은 우리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더 좋은 방향을 찾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 아마 한 달 안에 여기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거거든요. 네, 요거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전투기, 폭격기, 조기 경보기 등 군용기 20대를 끌고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펼친 중국 공군. 4월에는 중국 해군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공개 훈련을 실시.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 항공모함 추가 건조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하이나남과 다레남 등 신형 전함 3척을 동시 취역. 특히 하이나남은 헬리콥터와 수륙 야경 장갑차 등을 탑재할 수 있어 사실상 대만 상륙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란 평가. 중국 내에서는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도 스스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민감한 지역. 중국은 타이완도 홍콩처럼 하나의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미국에게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타이완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2018년에 미중 무역 충돌이 생기면서 확대됐다가 또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고 인권, 민주주의, 동맹 이런 외교 정책의 가치를 가지고 하면서 중국과의 충돌 지점들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고 실제로 중국 싱크탱크 중국 양안 아카데미가 지난 5월 분석한 타이완 해협의 무력 충돌 위험 지수는 7.21. 타이완이 중국에서 분리된 직후인 1950년대의 위험 지수 6.7보다 높아 사실상 전쟁 직전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인 2027년, 즉 6년 안에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정말 일어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력을 분석해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육군은 중국이 95만, 타이완 13만, 해군, 중국 29만, 타이완 4만, 공군, 중국 40만, 타이완 3만 5천, 전투기 폭격기, 중국 5,000대, 타이완 350대, 항공모함 중국 2척, 타이완 없음, 호위함, 중국 110척, 타이완 43척.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도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대만의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무모한 공격을 할 수가 없고 게다가 타이완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대만 관계법에는 타이완 유사시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참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죠. 미국의 참전 가능성은 중국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간의 어떤 군사 충돌의 양상으로 가게 되는 이 파국을 중국으로서도 원치도 않을 뿐 아니라 그만한 국가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92년
하나의 조국 원칙을 수용하며 타이완과 단교 상태지만 미국이 미중 전쟁에 나선다면 동맹국으로서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전쟁은 나지 않는다 해도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흔히 타이완 섬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지도자 입장에서는 대만은 반드시 중국의 품으로 들어와서 조국 통일을 완수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홍콩이나 마카오가 중국의 품에 들어와서 대만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형성이 됩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 우리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다 현실적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예, 중국의 시진핑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아주 복잡한 심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초창기 미국의 어떤 예상처럼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을 냈다면 대만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을 거예요. 예, 뭐 대만의,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무력으로 차지한다면 되돌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런, 인구는 사실 비슷합니다. 대만이나 우크라이나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 같은, 예,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이, 갈라졌던 것은 이념적 문제로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고, 사실 이념에 의한 것들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의 어떤 흐름 과정의 하나로 인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만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처럼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 양상도 사실은 적죠. 예,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티고 러시아가, 이게 쉽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중국도 똑같은 일을, 아까 그거 보니까 막 군사력부도 다 나왔잖아요. 이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기에 실패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중국 입장에서는, 예, 말하자면 중국의 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뒤로 밀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나온 것처럼 100년, 건군 100년 안에 해결하려는 생각,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하는 상황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얼음 판을 걸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 한 5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분명히 강요받을 것입니다. 근데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와 미국의 관계랑 뭐 이렇게 뭐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예, 참전의 형태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다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생각해야 될 문제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의 무역 경제적 관계가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기 너무 어려운 관계죠.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생각을 뭐 말하자면 이제 강요하는 그런 때가 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먼 나라의 전쟁이지만 결국은 가까이 있는 우리 문제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고요. 가까이 있는 대만과 중국과의 문제, 그리고 더 가까이 있는 이제 우리와 북한 사이의 문제로까지 화두를 던지는 것이 현재의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이야기만 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요, 많이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책이 바로 저 세 책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고요. 또 이제 두 개는 같은 시기 인물들입니다. 조민이랑 클라우제비츠는요. 근데 두 사람이 각기 전쟁을 바라보는 양상이 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예, 전쟁학에 있어서 명저라고 불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책이 오늘날에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이게 벌써 책이 쓰여진 지가 200년도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전쟁 양상이 여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예, 인간의 기술력은 진보를 했을지 몰라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들은 여전히 뭐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들이기도 합니다. 뭐 시간이 되신다면 충분히 다 읽어보실 수 있는 책들이니까요. 한번 구해서 보신다면 오늘날의 전쟁들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됐어요. 뭐, 요 뒤에 이제 책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야기도 제가 준비는 해왔지만, 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쟁 그 자체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이후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거시적 변화부터 시작해서 생활적 변화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